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이랑 같이 오늘 딱 10개 단어를 아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강의자로 바로 한번 띄워볼까요? 자, 오늘 여기 있는 10개 단어를 여러분들이랑 나눠볼 건데요. 역시나 이번 시간은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시사와 상식과 교양과 품격을 높인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흔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라고 하는 거, 도플갱어, 스토리텔링, 부르주아 판무파탈, 보이스피싱, 빅데이터, 에스프레소,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이번에는요, 외래어는 아니지만 요새 보니까 주변에서 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간단하게 민법이 뭐고 형법이 뭔지 간단하게만 좀 마지막에 짚어보려고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오늘 첫 번째 배울 단어는요, 바로 판도라예요. 자, 이걸 혹시 단어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한번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배울 필요 없겠죠. 우리가 보통 이 판도라의 상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판도라의 상자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판도라의 상자는요, 금단의 상자예요. 네, 여기서 나오는 판도라라는 인물은요, 인물이 아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제가 밑에다 써놨습니다. 최초의 여자예요. 네, 원래는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따르면 원래는 지상에 남자들만 살았었나 봐요. 근데 최초의 여자로 판도라를 만든 겁니다. 판도라를 만들게 된 이유가 복잡한데 그건 제쳐두고요. 어쨌든 판도라가 내려와서 인간에게 해가 되는 온갖 것들이 봉인되어 있던 항아리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와서 상자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항아리였고, 그래서 이 판도라라는 여자가 원래 열면 안 되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인간이 슬픈 것들이 있죠. 죽음, 질병, 질투, 증오, 불행과 같은 것들,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그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뭔가 열면 안 되는,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을 인간이 호기심에 못 이겨서 열었을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요, 기사 한번 볼까요? 연봉공개라는 판도라의 상자와 V리그래요. V리그는 우리 배구 리그거든요. 근데 원래 연봉공개를 안 했었나 봐요. 연봉공개를 하면서 사람들이 쟤네 너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요, 판도라 상자 여는 국정원. 그 밑에는요, 판도라 상자 열리나 점점점 어떤 사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 핸드폰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어떤 데 이용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지쌤 뭐 하고 사나? 핸드폰을 열려서 핸드폰에 있는 다른 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보지 말아야 될. 예를 들면 배우자의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겠죠. 안 보면 잘 살 수 있는데 괜히 봐서 우리 죽음, 질병, 질투, 증오, 불행 같은 것들이요. 제가 이거 판도라의 상자 왜 그랬냐면 어제 TV를 저녁에 자기 전에 좀 봤는데 어떤 결혼한 부인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런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걸 봤어요. 그쵸? 결혼한 부인의 과거? 마치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이 도플갱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플갱어라는 말이 TV에서도 정말 자주 쓰이는데, 도플갱어는 역시나, 이것도 아까 배웠던 판도라의 상자처럼 한번 듣고 나면 크게 잊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도플갱어가, 독일어였던가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뜻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자신과 똑같은 대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뜻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나랑 똑같은 대상을 보면 보통 뭐라고 하죠?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죠.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딱 뭔가 환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와 완전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도플갱어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미디어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빵빵빵 어떤 사람이요, 어머니와 도플갱어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붕어빵이 훨씬 더 맞겠죠. 붕어빵 틀에다가 반죽을 넣고 쫙 찍어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맨날 똑같은 게 나오죠. 도플갱어는요, 정말 너무나 닮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플갱어라고 보통 불러요. 네, 그 밑에 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연예인이겠죠. 나훈아 도플갱어의 진짜인 줄 알았대요. 무슨 뜻입니까? 나훈아와 정말로 닮은 사람을 보고 진짜인 줄 알았대요.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전 세계 사람들이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확률로 따져보면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딘가에 거의 무조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살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근데 이게 제가 안경을 벗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면 또 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진짜 생얼굴로는 저랑 비슷한 사람이 전국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나이가 저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 밑에 보면요, 이희준이라는 연예인이 김동현이라는 파이터 있어요. 파이터랑 도플갱어라서요, 대신 사인한 적도 있대요. 저기 누구 김동현 씨 사인해주세요 그랬는데 이희준 씨가 사인을 해준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누군가랑 정말로 닮은 사람을 도플갱어라고 하고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 웬 연예인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위에서부터 연예인 누구인지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차태현 씨예요. 네, 차태현 씨 너무 유명하죠. 영화, 드라마, 예능 엄청 많이 나오는 유명한 배우 차태현 씨. 그 옆에는요, 지현우 씨라고 있어요. 키가 엄청 크고 예전에 그 유인나 씨랑 사귀었던 그 지현우 씨. 그리고 요 밑에 그 잘생긴 노란 머리를 한 청년은 방탄소년단의 지민이라는, 네, 엄청 잘 나가는 연예인이죠. 가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마지막은 잘 모르실 텐데 송세벽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예요. 자, 이들의 공통점이 다 뭘까요? 제가 도플갱어를 설명드리고 나서 좀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제가 태어나서 저는 사실 닮은 연예인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저를 보고 닮았다고 했던 연예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는요, 차태현을 닮았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요. 얼굴 생김새가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뭐 술자리라든지 놀러 가든지 그럼 제가 이제 웃긴 얘기도 많이 하고 성격이 좀 활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 지현우 씨랑 닮았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안경을 안 쓰고 다녔었거든요. 네, 그때 많이 들었었고, 이 지민 씨는요, 방탄소년단이라서 전 세계 팬들이 너무 많은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들었던 이야기니까 너무 그 방탄소년단 팬분들은 노여워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이 친구 잘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어딘가가 저랑 좀 닮은 구석이 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송세벽 배우는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회사 선배가, 야, 너 진짜 닮은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송세벽 해서, 송세벽 씨께 죄송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송세벽 씨 얼굴을 찾아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네 분의 얼굴에 제가 조금씩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웃자고 한번 해봤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저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화면상에서는요. 네, 지민 씨도 좋고요. 지현우 씨 다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요즘 따라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토리 하면 뭐죠? 이야기예요. telling은요, tell 하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스토리를 telling, 말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네, 근데요,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네, 요새 사람들이 어떤 걸 소비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밑에 설명을 한번 볼까요?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이런 용어로 쓰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웃자고 해본 이야기라고 했지만 앞에서 연예인 4명을 띄워놓고 제가 제 얼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전에 뭐 배웠었죠? 도플갱어라는 말 배웠습니다. 도플갱어요. 저는 아무도 도플갱어랑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조금씩 닮은 연예인들이 있지만요 라고 설명하면서 도플갱어를 설명해 드렸죠. 이런 것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요새는 광고할 때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광고에도 무언가 스토리를 담아요. 그리고 예전에 문득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제가 예전에 했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재석 씨 나오고 노홍철, 박명수 씨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2년에 한 번씩 가요제를 했었습니다. 가요제에서 수없이 많은 노래들이 나왔는데 제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노래는 그 이적이라는 가수랑 이적 씨랑 유재석 씨랑 불렀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예요. 말하는 대로 마나나나나, 그 노래가요, 유재석 씨가 예전에 무명 시절이었을 때
정말로 한 번만이라도 유명한 연예인으로 유명하게 내가 내 재능을 다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앞으로 한 번 어떤 경우에라도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었다고 해요. 자기 전에요. 너무 가난했고 동기들은 다들 너무 잘 나가니까요. 그러고 나서 성공까지 오는 동안에 그 힘들었던 시절들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 자체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스토리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오래 기억에 남고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우리 요새 인기 있었던 미스터 트롯도 어땠습니까? 네, 거기 나왔던 뭐 예를 들면은 임영웅 씨 같은 경우도 임영웅 씨가 과거에 어떤 사건들을 겪었고 어떤 시절들을 보냈고 어떤 실패들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기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콘텐츠 창작과 스토리텔링을 교육한답니다. 네, 이거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콘텐츠 지금 창작하고 있고 스토리텔링 여러분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스토리가 있는 무언가에 또 조금 더 마음을 쓰게 마련이고요. 그 밑에 보면요. 한식 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이라는 게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네, 우리가 한식을 더 널리 알리고 싶은데 이 한식을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컨텐츠는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사진, 음악과 같은 무언가를 컨텐츠라고 해요. 한식을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 거고요. 그 컨텐츠 안에 스토리텔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 인절미 같을 것 같으면 예전에 한석봉이 뭐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이어져서 음식으로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고요. 스토리텔링이 있는 힐링 여행. 네, 저는 예전에 여행 갈 때 뭐 하나도 안 알아보고 그냥 갔어요. 어릴 때요. 그냥 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좀 즉흥적으로 가서 뭐 그 나라가 뭐든 모르겠어.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기고 그러다가 갔다가 딱 어딘가 봤더니 되게 유명한 데야.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시간이 이제 오래 좀 지나고 나니까 가끔은 미리 알아보고 왜냐면 제가 지나친 너무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파리에 갔었는데 파리에서 정말 중요하고 봤어야 될 걸 못 보고 온 경우에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 스토리들을 먼저 알고 나서 여행을 가면 참 좋겠다 생각도 드는데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린이를 위한 스토리텔링 수학 이건 뭘까요? 그래요. 이것도 뭐 그런 거겠죠. 어린애들한테 저희 때는 어떻게 했죠? 1 더하기 1은 2야. 야, 8 곱하기 7은 몇이냐? 몰라. 손 내. 딱딱딱 맞고 9구단 외워. 뭐 계산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지금 어린이들은 그렇게 안 배우나 봐요. 아마 이 공식이 나오는 원리는 이런 거야. 아니면 어떤 이야기 내에서 뭐 사과를 누가 하나 줬더니 몇 개가 됐을까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수학을 배워가는 것이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텔링은 뭐다? 네. 어떤 스토리가 녹아 있어서 어떤 걸 생생하게 전달해서 그 목적을 조금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스토리텔링이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뒷장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친절한 대학교 기초영어 채널에서는 정오의 사서음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낮에 정오의 사서음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햇님이 얼굴 빵긋 웃고 있고요. 오늘 올라갈 정오의 사서함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꼭 봐야 할 명작에 대해서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어제는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영어란 무엇인가? 그 전주에 비발디 사계 클래식 했었고요. 자유의 여신상도 알아봤고 테레사 수녀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도 좀 알아봤고요. 교양각 품격이 정말 올라가시죠? 네. 활력소도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고요. 이거 정오의 사서함이라고 해서 정오에만 들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아니죠. 네, 정오가 지나도 들으실 수 있고요.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아래 있는 010-7291-101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이름 써서 문자 주시면 네, 내 이름 이상현 신청하고 싶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문자 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 드려요. 네, 그거 안내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네, 오늘은요, 좀 뭐랄까요. 영어보다는 다른 외래어가 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찾아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네 번째 단어는 바로 부르주아입니다. 우리 부르주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부르주아도 들어봤고요. 혹시 프롤레타리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프롤레타리아.
네, 이거는 아마 저기 우리 학생운동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청바지 입고 통기타 치시면서 학생운동 해보셨던 분들은 너무나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우선 제가 부르주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르주아라는 거는요, 우리가 부를 축적한 유산 계급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죠? 부를 축적, 돈이 많은 유산, 네, 재산이 있는 계급을 부르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걸 좀 과거로 돌이켜보면요. 어떤 때 이 말이 생겼냐면 아래 프랑스 혁명이라고 있어요. 프랑스 혁명 제가 정오의 사서함에서 다뤘던 적 있습니다만 원래 프랑스에는 왕이 있고요. 왕족들이 있고 귀족이랑 성직자가 더 높았죠. 성직자, 귀족 이렇게 해서 1세력, 2세력, 세력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의 한 40%라고 했었죠. 40%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도 안 내고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민들이 어떻죠? 배 아프고 화가 납니다. 그 중에서도요, 국민들 중에서도 경제활동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지만 교육도 많이 받은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서 결국 프랑스 혁명이라고 불리는 시민혁명들을 일궈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는 나쁜 사람들일까요? 나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네,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부를 축적해서 원래 절대적인 권력을 깨어 부순 그런 시민 세력들을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불러요. 그쵸?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그 위에 그 신문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권력 잡은 부르주아, 민중을 포용했을까? 그죠? 이 제목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안다면 혁명을 일으킨 부르주아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세력, 신흥 계층이 나타났다.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였으면 그냥 양민 내지는 천민이었지만 돈을 많이 쌓아놓은 그런 세력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민중을 포용했을까라고 하는 기사였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애완견 기르면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완견들을 못 기르게 한대요.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에서요. 이기적 부르주아가 이 시대의 분노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르주아라는 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왕들을 다 몰아내고 귀족도 몰아내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었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더 벌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갖고 있어요.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야, 너 몇 살이야? 저 7살이요. 너 돌 들 수 있어? 그래, 일로 와. 일해. 7살부터 막 일을 시킵니다. 교육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막 너 돈 벌고 싶지? 하루에 20시간 일해. 이렇게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부르주아들의 횡포가 만연해지죠. 그러면서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즉 노동자 계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 혁명 같은 걸 일으키죠. 야, 우리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일으킨 게 이제 사회주의 혁명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체제가 민주주의랑 자유민주주의랑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나뉘게 돼서 여차저차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땅에 발을 내리고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사실 부르주아도 프롤레타리아도 잘 나누기 힘든 사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도 돈을 무한정 버는 건 아니죠. 회사를 차린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 두었고 또 취직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을 두었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법 같은 것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자본가들, 돈 많은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 신문 지상에서 TV에서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는 뜻이 그게 아니었고 새로운 세력이었다. 다만 요새는 그냥 돈 많은 사람들 부르주아라고 부릴 때도 있고 노동자 계급은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린다. 좀 어려웠습니까? 너무 명확했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는요. 판무파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판무파탈인데 저도 이게 불어라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사실 제가 공부했던 어렸을 때는 몰랐었고요. 대학교 와서 한 20살 땐가? 판무파탈이라는 게 어디 잡지인가 뭐가 나왔는데 전 몰랐고 제 친구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익혀야겠다. 내가 이렇게 애들 아는 단어인데 야, 판무파탈이 뭐야? 라고 물어보기가 근데 창피했지만 저는 원래 창피함을 많이 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치명적인 여자래요. 엄청 이뻐서 한눈에 딱 보면 남자들이 그냥 보는 순간 다 이렇게 코피 흘리는 그런
이렇게 뭔가 너무 예쁘고 또 너무 섹시한 그런 느낌의 여자를 판무파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네, 우리나라 대중매체에서는 제가 방금 말한 것대로 우리가 통용이 되고 있고요. 일단 우선 그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박미선 씨가 판무파탈 역할 빼고는 다 해봤대요. 개그우먼이요. 네, 개그우먼 박미선 씨 정말 뭐랄까요?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네, 이봉원 씨도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판무파탈 섹시미를 드러냈답니다. 도도함 가득한 조선의 판무파탈. 어떤 느낌이죠? 네,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너무 이쁘고 너무 섹시한 사람을 그냥 판무파탈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고요. 원래 이 판무파탈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써놨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몸매로 남자를 유혹해서 파멸로 이끄는 사람을 판무파탈이라고 해요. 다시요. 그냥 이쁘고 섹시한 것뿐만 아니고요. 남자를 유혹해서 그 사람이 안 좋게 만드는 걸 판무파탈이라고 한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지만 원래 의미는 이렇다. 우리는 그럼 뭘 알면 되죠? 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만 알면 돼요. 판무파탈 너무 섹시하고 한번 딱 보면 반할 것 같은 원래 뜻과 같은 판무파탈에 가까운 사람은 우리나라로 보면 희빈 장씨죠. 희빈 장씨 누구예요? 거꾸로 딱 해보면 장희빈이죠. 장희빈이 저기 언제입니까? 숙종 맞죠? 숙종 때 궁궐의 나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숙종을 한눈에 숙종이 반해서 장희빈이랑 숙종이 아이도 낳고 뭐 장희빈 씨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적 인물인데 희빈장 씨가 왕비에도 오르죠. 그래서 뭐 원자도 낳고 아들도 낳고 뭐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사약 먹고 네.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판무파탈이라고 한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남자인데 한눈에 딱 봤을 때 뭐 여성분들도 다 다르잖아요. 이상형이 다 다른데 누군가는 나는 저기 원빈이 멋있어. 나는 임영웅이 멋있어. 난 장동건이 멋있어 하잖아요. 그렇게 좀 멋있는 딱 한눈에 봐도 와 너무 멋있다 하는 사람은 판무파탈 아니고 반대로 옴무파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옴무파탈 남자예요. 판무파탈 여자고요. 이 옴무라는 단어는 저기 화장품 같은 데 많이 써요. 뭐 예를 들면 샤넬 옴무, 디오르 옴무. 뒤에 옴무 붙어 있으면 남성용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입니다. 네, 뒷장에는요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죠? 우선 이 보이스피싱은 아래에 있는 영어에서 왔어요. voice 하면요 목소리예요. 피싱은요 이게 private data라고 하는 개인정보, private data예요. private 하면 개인의, 사적인이 바로 프라이빗이에요. 우리 프라이빗 배운 적 있죠? 개인 정보를 가지고 fishing, 낚싯대 던져놓고 누가 걸리길 바라는 거예요. 낚싯대 계속 던집니다. 우리 낚시할 때 어때요? 낚싯대 던지고 안 걸리면 미끼 바꾸고 계속 던지죠? 네, 계속 던져서 누군가를 낚아 올리는,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게 목소리로 사기치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보이스 프라이빗 데이터로 피싱하는 게 보이스 피싱입니다. 네, 앞에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에서 P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보이스피싱이고 제가 이거 여러분께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유독 요새 보이스피싱 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출근을 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얘기 한번 조심해야겠다고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원래 강의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선 안 했고 예전에 친절한 대학 채널에서 한 1년 전쯤 한 것 같아요. 그냥 전화 금융사기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방이나 홍보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에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요즘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전화 받았냐면 서울지검 어쩌고저쩌고 사무관이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좀 들어보려고 어떻게 하나 네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조금이라도 그 웃는 끼가 있고 또 젊은 남자다 보니까 안 당할 걸 알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번 달에만 2번째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서울 중앙지검에서 어떤 검사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좀 알려드릴게요. 서울지방검찰청 뭐예요? 왜 서울지방이에요? 지방마다 검찰청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지방검찰청 내지는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해서 검사라든지
사무관? 사무관은 우리가 보통 공무원 5급을 사무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검찰청에 중앙지검에 사무관이 근무 제 생각엔 안 할 것 같은데 사무관이라고 하니까 뭐 어쨌든 뭐 검사, 수사관 이런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아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다. 쌤 1%의 예외도 없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전화할 일 없어요. 네, 우선 우리 원래 조사는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죠? 제가 뒤에서 오늘은요 민법이랑 형법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조사는 우선 경찰이 먼저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선 경찰에서 전화 오거나 전화 안 받으면 문자라도 또 와요. 그리고 소환이 필요하면 어디 나가야 되면 그 서면으로도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오는 거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개인정보 알려주시면 안 되고 그냥 끊으시면 돼요. 계속 끊으셨는데 계속 전화가 온다? 그럼 진짜 받아주세요. 그리고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한 번, 두 번 오는 거는 가짜다 무조건.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도 당하셨는데 제가 우리 엄마한테 돈 보내달라 그랬대요. 10만 원. 네, 저는 저희 어머니랑 저 1층 살고 우리 엄마 2층 살아요. 네,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저한테 그렇게 했니라고 물어보는데 요새 카톡 어떻게 오냐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엄마요. 그리고 저예요. 엄마, 나 상현인데 잠깐 급하니까 10만 원만 보내줘.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와도 딸이든 아들이든 뭐든 무조건 전화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친대요. 그래, 보이스피싱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좀 속지 않으시면 좋겠고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뒷장에는요 빅데이터가 있어요. 네, 할 거 많네요. 빅데이터는 매일매일 듣죠. 네, TV에서 빅데이터 매일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big, 큰, data. 데이터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우리 이제 데이터 하면 뭐 핸드폰 통신할 때도 우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쭉 받아서 그런 데이터도 있고 컴퓨터에도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도 다 데이터예요. 그죠? 여기서 보통 빅데이터에서 말하는 데이터는 사람에 관련된 데이터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빅데이터 뜻은 이렇습니다. 수집, 저장, 분석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렇게 큰 데이터 왜 맨날 얘기하느냐? 미래에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린다. 심지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기사 한번 볼까요? AI, 빅데이터, IoT 모두 한 곳에 모인 박람회 같은 걸 했대요. 자, AI 뭐예요? 인공지능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요.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엄청나게 큰 데이터, IoT는 그냥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마다 뭐 에어컨도 연결되어 있고 냉장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런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동네 사장님도 빅데이터 상권 분석을 한답니다. 이거 어디 쓰여요? 뭐 이런 게 있대요. KT에서 하는 건가 그런데 이 KT에서 사람들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추적해서 제 가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지, 손님들은 이쪽에 왜 오는지, 와서 어디에 머물고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를 사장님들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사장이라면 그렇겠습니다. 손님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을 알아서 그 시간에 뭔가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손님이 저쪽에서 많이 와요. 그럼 저쪽을 향해서 간판을 놓는다든지 등과 같이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살펴보고 있대요. 보험사들이요.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싹 긁어다 점검을 해보는 거죠. 이 빅데이터는요. 앞으로 유망 기술이에요. 왜? 우리한테는 좀 별로 안 좋지만 소비 패턴을 파악한답니다. 소비 패턴이요? 어떻게 소비 패턴 어떻게 파악하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10대 소녀인데 이 집에 뭔가 출산용품 광고 같은 게 마트에서 날라왔대요. 부모가 화가 난 거죠. 우리 애가 10대인데 무슨 출산용품이냐?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여학생이 그 마트에 가서 샀던 품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거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임신을 했더라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샀기 때문에 그 전단지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우리도 뭐 자꾸 우리 관심 있는 거 자꾸 광고 뜨는 거 지금도 뜨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디 회원가입할 때요. 또 마케팅에 쓰이고 이거랑 별도로
또 자연재해 같은 데도 예방하는 데 쓸 수 있대요. 자연에 수없이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자연재해를 미리 막는다거나 미리 예측하고요. 교통량을 예측해서 빠른 길 찾을 수도 있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서는요, 에스프레소가 있어요. 에스프레소. 저랑 커피 얘기는 많이 나눠봐서 에스프레소가 뭔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에스프레소 이렇습니다. 에스프레소는요, 누가 많이 먹어요? 뭐, 한 이탈리아 사람들도 되게 많이 먹고요. 그, 남미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이탈리아는요, 죄수가, 뭡니까, 감옥에 가면, 감옥 안에도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대요. 그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감옥 안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수들한테도 에스프레소를 준대요. 그만큼 이 에스프레소를 먹는 게 이탈리아에서는 문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사진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 제가 왼쪽에다가 붙여놨는데 이거 우리 저기 카페 가면요. 카페 뒤쪽 보면 은색깔로 돼가지고 칙칙칙 막 이런 소리 나기도 하고 우리한테 주는 커피를 이렇게 조그만 잔에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줄기처럼 커피줄기가 쭉 내려오는 거 있어요. 거기서 조그만 거 받아서 이런 컵에다가 붓고 그 위에다 뜨거운 물 채워서 줍니다. 그게 바로 아메리카노예요. 네, 그 아메리카노 뭐 카페 라떼의 원재료가 된다고 볼까요? 원재료가 되는 것을 바로 에스프레소라고 하고요. 이거 에스프레소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 커피콩 있죠? 커피콩? 볶아요. 볶아요. 볶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로스팅이라고 해요. 볶아요. 볶은 다음에 그거를 갈아요. 네, 갈아가지고 그 가루를 요렇게 생긴 데다가 가루 넣고 촥촥촥촥촥 이렇게 압축합니다.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요. 앞으로 커피 사러 가셔서 커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이미 가루 갈려있는 가루를 넣고 팍팍팍팍 맞고 어떤 기계에다 끼운 다음에 칙 돌립니다. 그러면 그 기계에서 압력, 뭐 9기압이라고 했나? 10기압? 어제 기압 엄청나게 센 걸로 물을 칙 통과시킵니다. 기압이 센 물이 내려오면서 엄청난 압력으로 내려오면서 그 원두가루가 물에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고압으로 압축해서 원두가루 착 내린 양이 되게 적어요. 양이 적은 거, 그걸 에스프레소라고 하고요. 거기다 뜨거운 물 타면 아메리카노가 돼요. 찬물 타고 얼음 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고요. 거기다 우유 타면 뭐가 됩니까? 카페 라떼가 됩니다. 우유 더 많이 타면 카푸치노가 돼요. 뭐 우유 거품을 더 많이 타겠죠. 카푸치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진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진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샷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우리가 거기서 밑에서 쭉 뽑아내리는 그 하나를 보통 원샷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는 유명한 커피 가게들 있잖아요. 뭐 스타벅스 같은 데는 보통 우리가 아메리카노 먹으면 투샷, 여기 잔 2개 넣고 만들어주고요. 동네에 있는 조금 싼 데 있죠. 한 2,000원 언저리에 아메리카노 파는 곳은요. 거기는 원샷 넣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네 가면 물어보거든요. 여기 혹시 샷 몇 개 들어가나요? 그러면 샷 하나요?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해주세요 하면 한 500원 더 내면 추가해서 더 맛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에스프레소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뭔가 오늘 교육방송 같은 느낌인데,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요, 영어로 써있죠. 영어예요. 네. 한국말로 노로바이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크리스마스였고, 뭘 먹을까 하다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보쌈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생굴을 가끔은 먹는데 자주 즐겨 먹진 않아요. 근데 뭔가 굴보쌈이 굉장히 생각나는 날이어서 이마트에 가서 굴을 사다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굴이 약간 상태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점 정도 먹고 아깝지만 버렸어요. 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갑자기 열이 나고 토가 나오고 설사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노로바이러스 같다고 날거 먹으신 적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날거 먹은 거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났죠. 버렸던 굴이 있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라는 거는요, 겨울철에 유행하는 식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행성 바이러스 위장 관염이라고 써놨지만, 제가 가장 밑에 볼게요. 이 겨울철에 걸리는 식중독이라서 이거 걸리면요, 12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에 오심, 막 근육통 같은 거 있잖아요. 오들오들 떨리고, 토하시고, 설사 나오는 증상이 발생해요. 이거 걸리면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앓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요새는 병원 가기 좀 찝찝하잖아요. 병원 가서 좀 힘드신 분, 저는 좀 그때 젊었는데도 좀 힘들었어요. 네. 진짜 기력이 많이 쇠할 정도로 힘들어지고요. 이거 뭐 조심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써놨어요. 때일은 노로바이러스의 굴 양식 업계가 울상을 씌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저도 얼마 전에 굴이 제철이라 그래서 굴이 먹고 싶어서 굴을 샀는데, 예전에 걸렸던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굴을 익혀 먹었어요. 그래서 굴찜을 해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굴 중에서, 제가 지역은 딱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노로바이러스가 이미 퍼져 있다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굴 드실 때는 조심하세요. 꼭이요. 네. 가급적 굴은 당분간, 겨울에 굴이 철이기는 한데, 그것도 맞는데, 굴 먹을 때, 노로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어요. 굴 등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가열시키라고 하고요. 채소도 소독하고, 지하수는 끓여 마시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노로바이러스 한번 걸렸고, 제 친한 친구가 노로바이러스 한번 걸렸었는데, 그 친구는 육회 먹고 걸렸습니다. 육회. 그러니까 육회를 마트에서 샀던 것도 아니고, 육회를 그냥 육회 가게에 가서 먹었는데도, 겨울에 식중독이 있는 얘는 겨울에 사는 바이러스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는 겨울에 더 잘 살아요. 네, 식중독은 여름에 상해서 걸리는 건데, 우리 예전에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을 때 어떤 예상을 했던 전문가들이 많았죠? 바이러스는 여름에는 활동성이 낮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름 때 가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던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땠죠? 네, 저는 그 얘기할 때 어디 봤었냐면, 적도 1년 내내 여름인 나라들을 봤었는데, 거기도 바이러스 계속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봐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 했는데 여전히 있었고, 어쨌든 노로바이러스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것 드시는 거 겨울 동안 좀 당분간 조심하시면 좋겠다. 다음 장입니다. 네, 이거 제가 이제 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민법, 형법.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7차 교육과정인가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제가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저희는 사회 과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목이 12과목인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었고, 저는 그때 법과 사회라고 하는 법의 기초에 대해서 가르치는 과목을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선택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똑똑한 이지쌤이라 수능에서 그 과목 만점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릴 때 좀 법을 배웠었고, 대학교 때 행정고시라는 시험을 잠깐 준비했었어요. 준비하다가 나 맨날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다 해서 제가 이제 고시 못하겠다 항복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법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법에 대해서는, 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법을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 있는 어린 친구들, 제 나이 또래인 친구들도 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제가 가끔씩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처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민법과 형법의 구분입니다. 민법은 뭐고 형법은 뭘까요? 민법은 제가 밑에 써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법이에요. 사법. 사적인 법이에요. 사사로운 법으로서 국민들의 사적 법률 관계에 적용된답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형법은요, 공법, 공공의 법이랍니다. 공공의 법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에 적용되는 법이래요. 뭐예요? 국가와 개인 간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국가가 무슨 권리로 개인을 벌합니까? 너 범죄 저질렀어? 감옥에 가. 네, 근데 우리는 국가에는 형벌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국가에서 아무나 벌릴 수는 없죠. 네, 법전에 적혀있는 대로 잘못한 사람만 잡아다가 벌을 주는 거예요. 그 법이 바로 형법입니다. 쉽죠? 자, 그래서 민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민법 내지는 민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사소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민사는요, 완전히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만 다뤄요. 근데 여기 형법적인 요소가 안 섞여 있어야 되죠. 잘못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산 상속이요. 얼마 전에 마라도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3명의 아내로부터 8명의 자식들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재산 엄청 많더라. 한 900억인가 재산이 있대요. 뭐 근데 그거를 이제 8명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겠죠.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예요. 유산 상속이라든지 뭐 우리 이혼할 때 이혼할 때 재산을 누가 얼마큼 가져갈지 뭐 이런 것들도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라서 우리가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를 법원에서 풀어주죠. 이런 것이 바로 민법, 민사예요. 뭐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개인 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그와 반대로 형사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잘못한 사람들을 벌 주는 게 바로 형사예요. 도둑놈, 아까 말했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또 뭐 사람을 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형사, 소송, 내지는 형법을 적용해서 벌을 주죠. 이때 벌을 주는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보이스피싱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우선 우리가 피해를 받았어요.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사기 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 가야 되죠?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을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기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떼었어요. 그럼 여러분 경찰서 가서 이 사람 신고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벌을 국가에서 받아요. 근데 내 1,000만 원은 어떡합니까? 내 1,000만 원은 민사소송을 가야 돼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의 국가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랑 나랑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당하시면 어떻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2개 다 해야 돼요. 형사소송은 누가 해주느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경찰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해요. 아, 이 사람 잘못 있어 라고 결론이 나면 경찰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요. 네, 경찰에 조사를 해봤더니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검찰에 넘깁니다. 우리가 증거 다 찾아서 검찰에 넘겨요. 검찰에서 이걸 보고, 야, 이걸로는 우리 법원에 가서 심사 청구를 못하니까 다시 조사해. 보강조사를 지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검찰에서 이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형사소송을 하는 거죠. 네, 이 사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주세요라고 하고,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뉴스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범죄자한테 5년 구형됐다고 나와요. 구형은 뭡니까? 검사가요, 재판장, 판사한테 이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5년의 형벌을 주세요 하고 형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형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판사가 그걸 심리를 해서 고려를 해서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징역 3년을 선고해야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에요. 그러면 4년 동안 그 3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뤄준다. 그 사람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집행유예 받으면 감옥을 안 가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런 법률 용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미디어에 신문에 노출되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젊은 친구들도 구형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 너무 많더라고요. 구형은 확정이 아닙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민사는 개인 간의 문제, 형사는 국가가 개인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실 텐데, 그때 일단 변호사 정 모르시면 변호사 찾아가시면 되긴 하는데, 민사, 형사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부동산 계약 사기, 그럼 훨씬 더 일이 진행이 잘 된다고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도움 좀 되셨습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외래어 아니어도 도움되는 거 몇 개 좀 들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